이제 그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것은 이제 플라톤의 선에 대한,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는 이제 플라톤의 도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것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선이라는 게 뭔가? 그거는 사실상 좋은 삶을 얘기합니다. 잘 사는 삶, 좋은 삶. 좋은 삶이 무엇이냐? 행복이죠. 행복한 삶, 좋은 삶. 바로 그것이 선한 삶이다. 그것을 이제 그리스 말로는 에우다이모니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 그러면 한마디로 행복,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는 이제 좋은 삶이 뭐냐? 그러니까 즐거움이다. 쾌락적인 삶, 즐거운 삶, 이것이 좋은 삶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런 에피쿠로스의 그 생각과 달리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또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이제 지혜로운 삶이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거 참 말하기가 참 어렵죠. 여하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혜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봤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많은 지식을 통해서도 획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제대로 삶을 살았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경험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지식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지혜는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 이런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처럼 바로 행복,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좋은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 소크라테스는 이제 에피쿠로스하고 달리 쾌락은 인간에게 참된 선이 될 수가 없다. 참된 선, 정말 좋은 삶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육체적 쾌락은, 소크라테스는 육체적 쾌락에서는 진실된 마음을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의 진실,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은 육체적 쾌락을 통해서는 나눌 수가 없다고 봤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주 육체적 쾌락은 아주 저급한 동물의 삶이다. 해파리나 굴과 같이 저급한 동물의 삶이다, 그렇게 봤던 것이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의 행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다른 한편에서 소크라테스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쾌락이 전혀 결여된 순수한 마음만으로는 또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마음의 선만을 추구한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볼 때는 신체와 또 신체적 쾌락과 순수한 마음, 정신적인 것, 이것이 잘 조화가 될 때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단지 지성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감각도 있고, 신체도 있고, 또 한마디로 생각도 있고, 감각도 있고, 또 정신도 있고, 육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감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냐? 이것은 잘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좋은 삶, 행복은 혼합된 삶. 이때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과 뭐 육체의 어떤 뭐 혼합 내지는 융합 뭐 이것이 잘 돼야 된다. 또 그 생각과 감각이 잘 융화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행복은 영혼의 삶, 영혼의 삶을 배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각적 쾌락도 그 배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배제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그 융합할 것이냐, 혼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꿀을 물에 타서 마실 때 유쾌한 음료가 되는 것처럼 이것이 적절한 비율, 그러니까 여기서 적절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감각과 생각의 적절한 비율 또는 육체와 정신의 적절한 비율, 이것이 잘 적절하게 혼합되고 될 때 그것이 이제 행복할 수 있다. 그것에서 행복이 얻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쾌한 느낌과 지적 행동은 인간의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 적절한 비율로 혼합돼야 된다. 이제 여기서 유쾌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각적인 것, 내지는 육체적인 것, 지적 행동은 이제 정신적인 것이죠. 이것이 잘 적절한 비율로 혼합이 됐을 때 좋은 삶, 내지는 행복한 삶, 뭐 이것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봤던 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행복은 뭘까요? 좋은 삶은 무엇일까요? 네, 그럼 플라톤의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플라톤은 세계를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세계, 지상의 세계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고, 뭐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세계고, 맛볼 수 있는 세계죠. 그러니까 이제 감각 세계인 것이죠. 근데 그런 플라톤이 볼 때 이런 현실 세계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변화하기 때문이죠. 변화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항상 그 불안합니다. 불완전하고 불안합니다. 늘 고통이 따르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잠을 자고 눈을 뜨면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현실 세계는 항상 그 불완전한 것이고 불안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그 세계를 둘러보는데요, 이 현실 세계만이 세계가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 사실은 근원이 되는 세계가 있다고 본 것이죠. 그것을 이제 플라톤은 뭐 이데아 세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데아의 세계는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신의 세계고, 그것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천국과 같은 세계고,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극락과 같은 세계죠. 그런 이상 세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 이상 세계는 완전하다, 변함이 없고 완전하고, 그리고 그런 이상 세계가, 이데아의 세계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상 세계, 현실 세계의 하나의 그 모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현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완전하고 그렇습니다. 감각으로 볼 때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완전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그 불완전하고 변화하는 세계의 모형, 내지는 원형, 그게 이데아죠, 이데아. 그러니까 이데아들의 세계가, 이데아의 세계가 이제 따로 있다고 본 것이죠. 있다고 본 것이고, 이 현실 세계는 그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다. 이데아를 이제 모방한 지상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이데아적인 세계를 모방한 세계가 바로 지상 세계다. 그러면 사실상 참다운 세계는 이데아 세계일 거고요.
지상세계는 사실상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세계고, 불완전한 세계고,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 문제는 그런 변화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데아적 모형에 따라서 사실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데아적 모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계가 이렇게 변화하고 뭐 불완전하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서가 있고 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플라톤이 볼 때는 이데아라는 모형, 원형에 의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원리가 있는 것이죠.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그 세계의 질서와 원리, 그 원형, 내지는 모형, 그것이 바로 이데아다. 그것을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종교적으로 볼 때는 천국의 세계고, 뭐 극락의 세계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데아 세계는, 원의 이데아. 원의 이데아는 지금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원의 이데아는, 이제 그 감각세계에서 보는 원들은 이제 불완전하죠. 감각세계, 현실세계에서 보는 원들은 불완전하죠. 완전히 동그랗지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동그랗고 가장 이상적인 원, 그거는 이데아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이상적인 원은 사실상 이 눈에 보이는 원들의 어떤 하나의 모형인 것이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원들의 하나의 말하자면 정의,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는 하나의 관념입니다. 그 이데아 세계는 이런 관념의 세계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의 세계인 것이죠. 그리고 현실 세계의 하나의 그 원리가 되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원리가 되고 원형이 되는 세계, 그게 이데아 세계인데, 그런 원리나 원형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불변하는 것이죠. 자, 이제 삼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정삼각형도 있고, 뭐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 직각삼각형, 다양한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의 본질, 그건 이데아에 있는 삼각형의 본질입니다. 삼각형입니다. 그 이데아에 있는 삼각형은 뭐 각이 3개고 변이 3개고 세각의 합이 180도. 이제 그거는 삼각형의 하나의 그 원리고, 내지는 그 원형이고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꽃들이죠. 이건 현실 세계. 그러나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현실 세계에 있는 꽃은 이것이 변화합니다. 뭐 조금 있으면 그것이 시들어 버린다든가, 그래 변화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데아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변치 않는 아름다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플라톤은 이제 beauty itself다. 아름다움 그 자체. 그거는 이제 변치 않는 아름다움이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하나의 원형이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하나의 원리고, 하는 것이 바로 이데아적인 아름다움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플라톤은 beauty itself, 아름다움 그 자체,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정리해 보면, 플라톤은 세계를 2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데아 세계고, 또 한 가지는 현실 세계. 현실 세계는 감각되는 세계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고, 변화하는 세계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본 것처럼 불완전한 세계고, 이게 현실 세계인데, 이 현실 세계는 이데아 세계를 모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데아의 원리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데아의 원리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럼 이데아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불변하는 원리. 그것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정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원에 가장 말하자면
본질적인 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원의 뭐 정의로서의 원, 뭐 이렇게. 그러면 이 정의로서의 원에 의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원들이 이제 그려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원들이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원들은 사실상 그런 이데아적 원을 모방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플라톤이 볼 때 이제 좋은 삶,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얻어질까요? 그럼 플라톤의 그 행복은 사실은 변화하는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식이 변화합니다. 현실 세계가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그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르죠.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의 세계, 원리의 세계, 영원불변한 이데아의 세계를 아는 것, 또 영원불변한 그런 그 진리를 아는 것, 또는 원리를 아는 것, 모형을 아는 것,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신의 세계를 아는 것, 뭐 그것을 아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왜 그럴까요? 자,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원리를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이데아적 원리를 알면 현실 세계를 사실상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아는 것, 이데아적 원리를 아는 것,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뭐 현실 세계에 대한 것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복에 또 좋은 삶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의 원리를 아는 것,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다. 통찰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이데아적 원리를 아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오히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플라톤이 볼 때 행복은 이데아적 원리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이데아적 원리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신의 섭리를 아는 거죠. 신의 섭리란 무엇일까요? 신이 세계를 운행해 나가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 신의 섭리에 따라서 세계가 움직이는 그것이죠. 그건 이제 플라톤이 볼 때는 이데아적 원리를 아는 것이죠. 이데아적 원리를 아는 것. 그래서 이제 행복은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의 원리를 알고 신의 섭리를 알고 그런 신적인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 행복의 본질이다. 그렇게 봤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얘기죠. 신적인 존재, 뭐 어떻게 보면 이데아적 존재,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 인간을 그런 행복의 세계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한 말대로 도덕적인 삶의 추구에 의해서 인간은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신과 같이 되는 것이고, 또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도덕, 덕, 또 덕망 있는 삶,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덕한 삶, 이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곧 행복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도덕적인 사람은 진정 선한 사람이고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 플라톤이 볼 때는 이제 행복의 비결은 도덕에 있는 것이죠. 도덕적인 삶. 그 얘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현실 세계의 그 물질적인 욕망의 추구라든가 또 부의 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행복의 그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플라톤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사느냐, 도덕적인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봤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덕은 뭐냐? 이런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더 나가서 도덕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알려진 얘기죠.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가지 인간이 추구하는 덕은 네 가지다. 네 가지 덕이 있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가 지혜고, 둘째는 용기, 넷째는 불굴의 정신. 그래서 이걸 이제 기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정의. 이 네 가지 덕을 이제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덕, 내지는 도덕, 뭐 이렇게 봤던 것이죠. 도덕의 그 덕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그 관계는 뭐냐? 그 지혜는 뭐냐? 그러면 지혜는 이제 지성적인 것입니다. 그 지성, 이성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고 내지는 사유, 생각, 생각 속에 있는 것이죠. 지혜는. 용기는 혼의 덕이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할 때 영과 혼을 구분할 때 이 혼은 용기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혼적인 것입니다. 용기는. 그래서 여기서 영과 혼을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영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지성적인 것과 이제 관계가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영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이제 혼적인 측면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의지, 내지는 기계,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혼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관련된 겁니다. 욕망을 어떻게 이것을 잘 통제하느냐. 그래서 절제는 이제 욕망을, 이때 욕망은 이제 뭐 육체적인 욕망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망을 어떻게 잘 통제할 줄 아느냐 하는 것이 바로 절제가 되겠고요. 정의는 앞에서 얘기한 그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만은 그 인간의 영혼과 그 다음에 덕의 문제, 그리고 이상국가를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영혼은 플라톤은 이제 영혼을 그 이성과 뭐 기계, 그 다음에 욕망 내지는 욕구, 뭐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인간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덕의 차원에서는 이제 지성의 지혜와 이성의 지혜와 그 다음에 그 기계의 용기와 그 다음에 욕구의 절제가 조화를 이룰 때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이성에 해당하는 것이 통치자고, 그래서 통치자는 이제 가장 이성적인 사람, 뭐 지성적인 사람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철학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 정치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성적인 사람이 통치자가 돼야 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또는 지혜로운 사람이 통치자가 돼야 되고, 용기 있는 사람이 이제 군인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제는 이제 생산자,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장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이제 조화를 이룰 때 그 정의로운 국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은 뭐 잘 알려진 내용이죠.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정의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여기서는 그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의 반대편에 있었던 칼리클레스의 입장을 통해서 무엇이 정의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습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의는 그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자면 육체적인 신체적인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개인의 그 자연적인 측면보다도 사회적 관습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군중의 도덕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어떻게 말하자면 정의 내리냐면 다수의 약자들이 보다 강한 사람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할 때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이 그 강한 사람들을 강한 사람들의 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협력할 때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중들에게 그 정의란 군중들에게 적합한 행동이고 군중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바로 부정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소크라테스가 볼 때 정의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는 군중에게서 나옵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민중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오늘날 말하면은 국민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볼 때는 정의는 군중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통치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적합하게 행동을 할 때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또 군중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정의한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그 반대편에 있었던 칼리클레스라는 사람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정의의 관점과 서로 대비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한마디로 칼리클레스는 소크라테스의 관습적 도덕을 거부한다. 이 관습적 도덕을 거부하고 그러면 칼리클레스가 주장했던 것은 인간의 그 자연적인 모습 또는 동물적인 모습에서 정의를 봤던 것이죠. 관습적인 사회적 관습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이고 동물적인 모습에서 정의를 봤던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칼리클레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힘이 곧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센 자, 동물에게서 예를 들면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을 지배한다. 또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힘이 곧 정의라고 봤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도 힘이 강한 자가 곧 정의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우월한 자들이 약자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우월한 자들이 열등한 자들을 지배하는 것, 내지는 우월한 자들이 열등한 자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 그래서 더 많이 갖는 것. 그래서 강자의 도덕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강자가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죠. 소크라테스는 정의는 강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중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군중에게 적합한 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군중에게 해가 되는 것이 바로 부정이다 이렇게 봤는데, 칼리클레스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강자가 바로 정의다. 힘이 곧 정의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칼리클레스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유가 강자가 천민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천민 노예들을 지배해야 된다. 예. 그리고 강자는 그 신하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네. 자, 그럼 이런 그 칼리클레스의 주장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통치자들이 신하를 지배하는데, 통치자가 신하들을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통치자는 자기 자신을 통치하는가? 자, 통치자가 통치자가 아닌 일반 군중이나 신하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데, 그렇다면 통치자를 통치하는 것은 있느냐? 통치자 자신을 통치하는 것은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보통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힘이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힘이 있느냐. 예. 자, 칼리클레스가 주장할 때는 그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개념은 없습니다. 칼리클레스는 단지 강자는 자기 자신의 욕망과 열정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말하자면 왕의 욕망, 왕의 열정을 잘 발휘하도록 허용해야 된다라고 봤던 것이 칼리클레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칼리클레스의 그 통치자의 욕망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물새는 통이다. 물을 아무리 부어놔도 그 통이 구멍이 나 있다면 그 물은 거기에 고이지가 않겠죠. 그 얘기는 뭐냐? 욕망은 끝이 없다. 물새는 통처럼 끊임없이 부어도 그것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통치자의 욕망은, 또 통치자의 쾌락은 가득 차 있는데 만족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만족할 줄 모른다. 자신의 쾌락을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만족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소크라테스는 물새는 통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악과 선의 문제인데요. 자, 악한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인간들은 왜 그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를 플라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논이라는 책에서 플라톤은 덕은 압니다. 이 얘기는 알아야 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도록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고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덕 있는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플라톤이 볼 때는 어떤 사람도 나쁜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것을 행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쁘고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면 고의로 그것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그것이 나쁘고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가? 그것은 왜 그런가? 이것을 이제 플라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이 나쁘다,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것을 선택하는가?
자, 그때 이제 플라톤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악은 그것이 악한 것이지만 나에게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좋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당신에게는 악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 악한 것이.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는 선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플라톤은 이제 그것을 인간의 욕망의 고집스러운 특성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본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악으로 보이지만 나에게는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다 인간의 욕망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쁘고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악한 일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나는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것이 악으로 보이지 않고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전차를 몰고 돌진하는 것처럼 돌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플라톤이. 그래서 그 사람이 혹시 해로운 것,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좋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악을 선택했다면 사실은 그것은 악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척 하면서 선택을 한 것이다. 좋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열망하는데, 사실은 실제는 그것이 악하고 나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고 보이는 것, 그것은 욕망 때문이고, 그런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 열망, 그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나쁘고 악한 것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전차와 같이 달려간다. 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면은, 나의 적을 살해한다. 내가 적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나쁜 것입니다. 적이기 때문에 적을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도록 선택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 행위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뉴스에서나 그런 데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요? 나쁘고 악하고 한 것인데 왜 그런 행동을 선택할까요?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수가 되기 때문에 복수를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수를 하면 좋겠다. 복수를 하는 것이 나에게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악하고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쁘고 악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지금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나 이런 데서도 많이 봅니다. 그것이 나쁘고 악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는 그런 행위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가 자기에게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는 것이 나에게는 좋은 것이야. 또 저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뺏는 것이 나에게는 좋은 것이야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이제 사실 그것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그런 악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좋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줄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